현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금융위원장의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요? 네, 청와대는 4일을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을 지명했는데요. 오늘 은성수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우선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과 경제 전쟁 등에 따른 시장 불안에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금융의 균형과 안정을 중시하겠지만 방점을 혁신에 두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은성수 후보자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행정고시 27회로 1984년에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제기구 과장, 국제금융정책관을 역임했고 2011년 국제금융국장으로 일하며 한일, 한중 통화수합부 확대 체계를 이끌어내는 등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 안정적으로 대처한 국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또 그간 공석이었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는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첫 여성 공정위원장인 조성욱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이후 지난 2005년 서울대 경영학과의 첫 여성 교수로 임명된 바 있는데요. 조 후보자는 그동안 학계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지배구조 전문가로 불립니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학 1년 후배로 경제 문제에 대한 철학을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 밖에 주목할 만한 인사 누가 있습니까?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전문가인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낙점됐습니다. 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는데요. 외교부 강경화, 국토교통부 김현미, 보건복지부 박능호 장관 등은 유임됐습니다. 한편 이 밖에 주미대사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에는 김준영 한동대 교수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인 정세현 전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임명됐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또 일본과의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서 우려가 됐는데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네, 맞습니다. 피치는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9월 A+ 등급에서 AA- 등급으로 올라간 뒤 7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글로벌 경제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우리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둔화됐지만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비슷한 등급의 국가 수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했다고요?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일단 2%로 지난 6월 2.5%에서 하향 조정한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년 성장률은 지난 6월 전망한 2.6%보다 0.3%포인트 낮춘 2.3%로 전망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심화와 일본과의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역시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과의 갈등을 피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환율에도 영향을 또 주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외환 시장도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 영향을 피해가진 못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월 말 원달러 환율과 또 규제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7일을 비교하면 60원 20전, 약 5%가량 급락했습니다. 일본의 규제뿐만 아니라 최근 미중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면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위안화와 동조 현상을 보이는 원화도 흔들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설비 투자가 악화되면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이 설비 투자는 5분기 연속 뒷걸음질하고 있는데요.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플래시 감산에 돌입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0% 가까이 줄어든 게 이유입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D램 공장의 장비 반입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감산에 이어 투자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반도체 업계의 설비 투자 부진 여파로 올 2분기 국내 제조업 공급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제조업 국내 공급 지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내수가 그만큼 꽁꽁 얼어붙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각 산업에서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자본재가 전년보다 10.6% 감소하면서 5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이제 18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장비 투자가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조립, 검사 장비가 포함된 기계 장비와 의료 정밀 광학 업종이 각각 10.1%, 9.2% 줄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5G 투자 등이 확대되며 전자제품 공급이 13.1% 늘어 8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공급은 건강보조식품과 에어컨 등이 늘면서 지난해 2분기보다 1.6% 증가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빛이 들어오면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반도체를 이미지 센서라고 합니다. 이미지 센서 분야 세계 1위는 일본의 소니인데요. 중국의 대형 스마트폰 업체들이 일본의 소니를 놔두고 삼성전자 제품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스마트폰 세계 4, 5위인 중국 업체들이 이 삼성전자의 신형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기로 했다고요. 네, 세계 4위 샤오미, 5위 오포가 삼성전자의 신형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겠다고 잇따라 밝혔습니다. 삼성이 지난 5월 발표한 6,400만 화소의 최신 CMOS 이미지 센서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샤오미는 젊은 층을 겨냥한 주력 스마트폰인 레드미 모델에, 또 오포는 신흥국 시장에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탑재합니다. 샤오미는 이 사실을 밝히면서 삼성의 신형 이미지 센서는 기존 최고 수준 제품보다 해상도가 34% 정도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미지 센서 세계 1위인 일본의 소니가 긴장할 만한 소식인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미지 센서 세계 시장 점유율은 소니가 50.1%, 삼성이 20.5%로 아직 격차가 크기는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를 포함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의욕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또 중국 업체들이 채택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도 경계감을 직접 드러내고 있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대형 업체의 공급을 확대해서 소니의 아성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삼성전자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D램 시장에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역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이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더 벌렸다고요. 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D램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 2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은 45.7%로 2017년 4분기 46%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끝났다고 하던데 삼성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최근 슈퍼호황이 끝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삼성전자도 전분기보다 매출이 2.7% 줄어드는 등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점유율은 오히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국 마이크론은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요. 삼성이 마이크론의 점유율을 빼앗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이 좋은 성과를 낸 배경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술 초격차 덕분에 1위 지배력이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의 기술 초격차 전략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최대 용량을 지원하는 차세대 고용량 D램 모듈 등을 본격 양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붓는 기간이 끝나는 60세쯤 되면 이 개인 사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나이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늦게 받는 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강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기준 60세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붓기로 결정한 사람은 총 48만 명가량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임의 계속 가입자라 부르는데 5년 전인 2014년에는 16만 8천 명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20만 명을 넘긴 뒤 최근 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소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근데 이 10년을 채우지 못하신 분이거나 또 10년은 채웠지만 조금 더 많은 연금액을 받기 위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전체 가입자의 한 2.3% 정도에 해당하는 아예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가입하는 사람,
즉 임의 가입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나 학생, 복무 중인 군인 등이 주로 가입하는데 지난 4월 말 기준 33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연금을 위해 비용을 치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금을 미리 받으려는 조기 수급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60만 명에 육박했는데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5년 새 15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삼성전자가 23일 정식 출시에 앞서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의 국내 사전 판매를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합니다. 사전 구매 고객은 공식 출시 전인 20일부터 26일까지 개통할 수 있습니다. 5G 전용으로 국내에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 가격은 크기나 메모리 용량에 따라 124만 원에서 149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LG U+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0%가량 급감했습니다. LG U+에 따르면 2분기 매출액은 3조 1,19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9.6% 줄어든 1,4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LG U+는 5G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마케팅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 자산운용에 대해 이번 달 안으로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그동안 의혹이 제기돼온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와 부실자산 매각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측은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고동진의 첫 위기감. 일본의 이 제재에 대해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스마트폰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을 했는데요. 한편 일본 기업들도 이 중국에서 에칭가스를 생산해 한국에 제공하는 방안 등 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부 서주영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우선 이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에 대해 처음으로 위기를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일 갤럭시 노트 10 공개 행사 뒤에 이 같은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 3, 4개월치의 부품 물량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갤럭시 노트 10, 갤럭시 폴드 등의 출시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3, 4개월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면 장기화될 경우에는 영향이 없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일본 기업들도 스스로 정부의 이 수출 규제에 대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모리타 화학공업이 연내 중국 합작 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의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이나 중국의 반도체 회사 등에 납품하고 요청이 있으면 한국에도 출하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등 위기가 고조되자 일본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일본의 수출 규제 후폭풍에 대한 오판을 인정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다고요. 네, 마이니치 신문의 오늘자 보도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수출 규제 후폭풍에 대한 오판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인정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면서 오산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의 이 석탄재 수입 관리 강화 조치에 대해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또 발언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석탄재 수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사능 검사 강화 방침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가 강화하겠다는 절차의 상세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관계부처가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석탄재는 지난해 128만여 톤이 수입이 됐는데 대부분 일본산입니다.
그렇군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여론조사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갤럽이 지난 6일에서 8일 한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 한일 간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54%로 과반 이상이 나왔습니다.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였습니다.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은 30, 40대 진보층, 대통령 업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사람들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렇군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국 콜마 극우 영상 논란. 한국 콜마라는 화장품 제조회사가 포털 사이트에서 오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막말 극우 동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생활경제부 엄하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자, 먼저 이게 어떤 논란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이 지난 6일과 7일에 열린 원래 조회에서 직원들에게 한 극우 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보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원래 조회 당시 모인 직원은 약 700여 명으로 윤 회장은 영상을 다 함께 시청한 후 한일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오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한국콜마가 계속해서 등장을 했고 윤 회장과 회사를 통한 비판 여론도 거세게 일어났는데요. 회사 홈페이지는 마비됐고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지주회사인 한국콜마 홀딩스는 8%, 한국콜마는 5%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한국콜마에서 결국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죠. 네, 거센 비난 여론에 한국콜마는 결국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한국콜마는 해당 유튜브처럼 편향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되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현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 언급은 없었다면서 특정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콜마를 향한 여론은 싸늘한 편입니다. 비속어가 난무하는 영상을 강제 시청하도록 한 것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또 한국콜마에 대한 이 불매운동 움직임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한국콜마의 2대 주주가 일본 콜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 조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한국콜마의 지주회사인 한국콜마 홀딩스의 경우 윤 회장과 아들이 45%로 1대 주주고 이어 일본 콜마가 7%로 2대 주주입니다. 자회사인 한국콜마의 경우에도 일본 콜마가 12.43%의 지분으로 2대 주주입니다. 그러나 한국콜마는 일본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이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한국콜마 관계자는 1990년에 일본 콜마와 합작해 지분을 나누어 설립한 회사는 맞지만 이후 일본 콜마로부터 기술 독립을 이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콜마와 기존 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 49%였던 지분을 현재 12%대까지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탐나는 중고차 시장. 요즘 금융, 특히 은행들이 중고차 거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신차도 아닌 이 중고차 거래에 은행들이 왜 뛰어들고 있을까요? 경제부 류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류 기자, 네. 원래 금융권에서 자동차 시장은 캐피털사들이 많이 장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 같은 데서도 이런 업종에 적극적으로 요즘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자동차 금융은 할부, 리스 등 그 전문으로 하는 캐피탈사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행에서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예. 최근 중고차 금융시장 경쟁에 불을 지핀 대표적 사례는 신한은행과 KB 하나은행입니다. 두 곳 모두 기존 중고차 전문 플랫폼과 동맹을 맺고 중고차 금융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하나은행은 이제 중고차 경매 전문 업체인 카옥션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카옥션이 운영하는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 금융시장을 연내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등록 매물 5위 중고차 플랫폼인 AJ셀카와 합작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마이카 혜택존을 마련해서 이곳을 거쳐 중고차를 팔면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류 기자, 은행들이 신차가 아닌 이 중고차 시장에 굳이 뛰어드는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네, 우선 자동차 관련 금융시장 규모가 약 60조 정도로 해서 꽤 큰 편입니다. 예. 특히 자동차 금융은 장기 고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인데요. 여기에 중고차 시장은 신차보다 더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서 성장성 있는 시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지난해 중고차 거래 규모는 377만 대로 신차 거래보다 2배가량이 컸습니다. 또 은행에서는 중고차 구매부터 판매, 재구매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요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객 정보를 확보해 다양한 대출 상품, 예금 등을 이제 연계할 수 있다는 점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네, 류 기자, 이 중고차 시장에서 좀 나름의 입지를 지금까지 구축한 곳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KB금융 계열인 KB캐피탈이 운영 중인 KB차차차인데요. 네. 금융권들이 적극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KB차차차의 성공 때문입니다. 물론 KB캐피탈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은행이 직접 나서는 것과는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캐피탈이 직접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현재 등록 매물이 10만 건을 웃도는 것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과 연계해 금융지주 캐피탈 사중 처음으로 당기순이익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성공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페이지 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대상 지역이나 규제 범위 등 구체적인 틀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또 집값 흐름의 원인이 분양가에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이를 억누르는 정부의 의도는 확실히 분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많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 집값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인지 혹은 시장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하는 부분부터 시행 시점을 두고도 엇갈리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토론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논란들 짚어볼 텐데요. 관련해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과 토론 들어가기 전에 최근 집값 흐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윤지혜 부동산 114 수석 연구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 분위기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예, 지난해 9.13 대책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올해 4월부터 17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서울 재건축이 0.14% 상승했지만 이번 주에는 0.09% 상승에 그쳤습니다. 아무래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서울 아파트값은 한 달 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는 서울 도심에서의 양질의 신축 주택 공급이 어렵지 않겠냐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영향으로 서울 재건축은 물론 일반 아파트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었고요. 또한 정부가 발표했던 3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기존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긴 하지만 서울 주택 수요가 분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과 함께 오히려 서울로 수요가 집중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게다가 서울을 중심으로 여전히 다양한 교통 호재와 그 개발 이슈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약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전월세 시장도 상승세를 보이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 그 송파구에서의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큰 폭의 약세를 기록했었는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는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6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반등폭은 그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올해 하반기, 그 상반기 내내 하락세를 나타냈던 점에 비춰보면 일시적인 반등 수준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그 전세 가격의 안정세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8월 이후 입주 물량이 2만 2천여 가구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정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분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왜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시장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다른 사업들도 많이 공급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민간 택지에, 그러니까 공공 택지에는 이미 적용이 되어 왔던 상황이고요. 공공 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문제 자체가 서울 시내와 같이 신규 택지가 없는 곳에서는 민간 택지는 대부분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그 단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남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으로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가격 문제라든지 또 사업성 문제라든지 또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공급이 또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요소들로 지금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택지 확대 적용 문제가 상당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한일 경제전쟁, 이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환경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지금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여당에서도 도입을 좀 연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 왜 국토부에서 제도 도입을 강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원래 조금 시차가 있는데요. 7월 초에 이제 약간 김현미 장관이 강남 주택 가격이 약간 들썩이니까 좀 언급을 했었죠. 바로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좀 약간의 여운을 뒀었는데 이 복병인 일본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건이 터지면서 이제 좀 혼란스러우니까 8월 5일 날쯤에 원래 발표했으려고 그랬나 봐요. 했다가 이 일이 먼저 8월 2일 날 발표한 게 더 크니까 아마 이제 정부 여당 내에서 뭐 당정청 간에 조금 이따 하자 이렇게 좀 얘기가 돼서 잠시 이제 5일 날 뭐 유보할 수도 있다,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걸 띄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것들과 겹쳐가지고 좀 왜곡된 시장이라든지 잘못된 시장 흐름으로 갈 거라고 좀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경제가 문제가 있고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다 부동산 가격이 홀로 상승을 한다? 그것이 앞으로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김현미 장관이 강력하게 아마 주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 원래 방침을 그대로 실현하겠다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여당 쪽의 어떤 그 당정청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 급하게 또 엊그제죠. 엊그제 어떤 언지를 주고 아마 내일 발표한다고 지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두 분의 그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두 박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민간 택지에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게 현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들이 있는 거죠. 그 요건들을 이번에 굉장히 완화함으로써 쉽게 사실은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더 이제 넓혀 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마 여당 내에서도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어떤 그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적용으로 시장의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은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서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시장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과거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들을 감수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이 확대 적용 자체에 대한 그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한 교수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시기가 조금은 이제
조금 빠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남 부동산의 좀 상승세가 조금 더 연장됐을 때는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은 전체적인 주택가격과 부동산 안정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이 주택시장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런 전망을 반영하듯이 집값도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 이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서 각각 두 분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박사님, 가장 충돌하는 부분은 역시 집값 전망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못 잡을 것이냐. 일부에서는 오히려 집값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역효과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전망 자체는 아마 상당히 팽팽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나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2007년도에 9월 달에 제도가 도입이 되고 본격적으로 2008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2008년도에 약 6%에서 7% 사이의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상당히 가격 부분이 시행이 되고 난 뒤에 오히려 가격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후에는 이제 그때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시장이 가라앉았습니다만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제도 도입 자체가 주택 시장의 어떤 분양가를 낮춰서 주변의 시세를 끌어내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시세 차익만 특정 당첨자들에게 귀속이 되고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 가격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제도 도입으로 해서 시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 위축이라는 어떤 교란, 시장 교란의 요인들만 더욱더 크게 만들 뿐이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취지만 놓고 봤을 때 집값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다. 좀 이런 입장이신가요? 어떠십니까? 입장이 아니라 실제로 역대 정권에서 시행했던 명칭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유사하죠. 원가 영동제라는 걸 좀 썼었고 그것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넘어왔는데 이제 두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발표한 그 짧은 시기에 발표하자마자 앞에 부분은 상승하는 단기적으로 반발적 상승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보통 정책이라는 게 이제 발표하고 6개월에서 1년 뒤부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서 바라볼 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어떤 요소가 있었지만 그거 있기 전에 그 사이에 그 하락하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 확충 정책 쓰고 활성화 정책을 썼어도 5, 6년 동안 계속 하향 안정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럼 이것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팩트라는 요소가 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럼 그 전으로 돌아가면 1988년 전에 이제 우리가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 또 부동산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주택 문제가 나가지고 1989년에 원가 연동제를 노태우 정부 때 드립니다. 200만 원 발표하면서 왜 공급이 부족하고 자꾸 수요는 많아지니까 발표하고서 한 7, 8년 또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7, 8년 동안. 그러고서 IMF가 터진 바람에 이거는 이제 사건이 좀 뒤에 났죠. 발표하고 좀 아까 말씀하신 노무현 때는 발표하고 바로 났고 그럼 그 전에 게 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89년에 발표를 해서 97, 8년까지 안정적이었어요. 주택 가격이. 그러다가 IMF가 터져서 그 다음에 99년에 풀어줬습니다. 풀어주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시 또 올라가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이 사례를 볼 때는 분명하게 이번에도 외부 환경도 지금 예전보다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정부에서 움친 며칠 전에 보류를 한 이유가 혹시 이게 거래 절벽까지 가거나 이럴 우려 때문에 잠시 멈추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니까 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했는지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로또라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 그런 것이 이제 같이 이제 가미가 되면 더 잘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집값을 눌렀을 때 다시 튀어오르는 소위 용수철 효과라는 게 좀 있잖아요. 분양가가 내린 만큼 그보다 좀 더 튀어오를 수 있다. 이 불안한 시선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지금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례를 보면 두 경우 똑같습니다. 우리 주택 가격이 오른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택 규제, 대출 규제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중과 면제하거나 감면 주고 임대주택자 세제 혜택 주고 종부세 완화하고 이런 것이 곁들여진 상태에서 저금리라는 것까지 곁들여졌기 때문에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그런 팩트들이
100개였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던졌을 때 그전에 했던 것을 활성화 정책이라는 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한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수철 효과가 일어나는 현상과 비교할 때는 경제 성장에 받쳐줘야 되고 인구가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잖아요. 요건이 따라주지 않는다. 네, 예전과 틀리다 이거죠. 지금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말씀 주시는 게 예전에 계속 그런 현상이 있어 왔는데 그 현상 중에서 대출 규제나 이런 것도 지금 국제 회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정권이 바뀐다 해도 그걸 쉽게 예전처럼 뭐 90% 대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보면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예전 같은 폭등, 늘렸다 폭등하는 뭐 우리 두 박사님이 자주 하시는 압력밥솥 효과가 예전보다 뻥 소리가 덜 날 정도 약간 좀 임계점이 있지 않나 한계가. 그래서 용수철의 효과까지는 아니지만 용수철의 어떤 느낌은 있을 거다. 그러나 예전 같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사님 얘기가 좀 있을 제가 것 볼 같습니다. 때는 정말 지나친 낙관인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이 될 때 이제 일시적으로는 사실 가격을 이제 해당되는 단지에 대해 가격 분양가를 누르게 되면 주변적인 심리적인 영향은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얼마 가지 않아서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일정한 지역 외에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가격을 오히려 공급 위축에 따른 이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용수철 효과처럼 눌려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 과거에도 규제 중심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많이 경험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왜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굳이 적용 확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시장 안정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갖다 도모한다는 점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의 목표와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용수철 효과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은 2, 3년 뒤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더 많은 비용과 부담을 안고서 주택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용수철 효과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근에 2, 3년 사이에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그 서민주거 안정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맞지 않는 수단이라는 지적을 지금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사실 지금의 집값을 이끌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서울의 재건축 시장이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땅이 없다 보니까 새로 먼저 이거 부순 다음에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건축 시장이 좀 잡히기 시작한다면 서울과 수도권까지 집값이 다소 안정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일반 분양분을 사실은 일정한 분양가 아래로 누르면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전체적인 어떤 그 분양 가격 수준을 낮춘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에 적용이 되게 되면 사업성이 급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비 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 외에는 공급 수단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 현장마다 중단 혹은 사실은 상당히 기간을 기다리는 쪽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일반 분양분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구사될 수도 있습니다. 뭐 심각한 경우에 단지마다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 안 된다면은 일반 분양분을 오히려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회피 수단들이 선택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가능성들을 놓고 본다면은 실제 지금 이 재건축 시장이나 재개발 시장을 이렇게 누를 경우에 실제로 공급 부분에 대한 위축으로 해서 사업성 전체가 중단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공공택지에 적용하면서 충분히 지금 많은 선례들을 쌓고 있으니까 이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어떤 실험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기 국가의 혹은 정부의 선택 자체에 대해서 보다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잡아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 한 교수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지금 원칙적으로는 사실 두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주택 공급과 민간 시장 좀 놔두고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공급을 늘려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뭐 헌법에 나와 있지만 주거복지 안정과 또 토지는 공공재라는 네. 공공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유한적인 토지이기 때문에 어떤 그 혜택이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뭐 그분들이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뭐 코엑스 예. 강남 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나라 돈으로 세금으로 진 겁니다. 이런 네. 어떤 공공재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본의 아니게 어떤 이득이나 경제에 왜곡된 현상이 보인다 하면 그것을 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좀 안정시켜야 되는 좀 책무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는 방향에서 약간 미스매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택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것을 자시하고 놔뒀을 때 벌어질 어떤 왜곡된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있을 것 같고 현재 그 중산층에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다 대출받지 않고 돈을 모아서 살려고 하면 또 올라 있고 또 올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투자자분들 앞서 투자하는 분들만 이득을 취하는 묘한 형태의 시장이 계속되다 보니 국토부 장관이 취임했을 때 집은 살기 위한 것이다. 투자가 아니다. 이런 것을 더 던졌고 우리나라 또 선분양이 있지 않습니까? 후분양제도. 선분양으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그동안 티켓을 많이 봤어요. 큰 돈 안 들이고 땅을 사서 지어야 되는데 자기 돈 안 들이고 그냥 시공만 하면 됐지 않습니까? 좋은 틀에서 놀다가 선분양의 어떤 단점이 지금 우리 어떤 주택 가격에 이런 좀 모순된 모습을 보이지 않나 해서 정부가 후분양을 밀고 있고 근데 아까 뭐 다시 돌아가면 공급을 많이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은데 예.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고 이쪽 부분에 좀 수요를 억제한다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는 당분간 제가 볼 때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과도한 시장 개입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게 과연 맞냐 이 뜻인데요. 두 박사님은 계속해서 지금 명확한 의견을 지금 개진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아까 서두에 보니까 이제 월요일 정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네.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의 확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어서 발표가 겁니다. 되는. 예, 그래서 시행 시기는 지금 빠르면은 9월 말 혹은 이제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단지별로 아마 또 상당히 대응하는 방안들을 모색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역대 노무현 정부 때도 결국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는 정부가 제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어떤 의견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듣는 그런 기회의 장을 조금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공적 규제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좀 개입돼야 된다. 뭐 수준이랄까요?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작년 재작년만 해도 미친 집값이라고 계속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와서 잡았음에도 또 올랐잖아요. 그럼 사실 더 미쳤는데 그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죠? 더 미친 집값이 지금 수준이야. 그 표현을 들자라면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정도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 건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적 규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시장이 알아서 잘 이쁘게 좀 조정이 되고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자유시장 경제에 맞춰서 참 좋은데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봤던 뭐 작전 세력이라든지 뭐 자전거래를 활용한 일부 세력 이런 부분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 수법이 자꾸 첨예화되다 보니까 예. 오죽하면 뭐 사법경찰관을 제도를 뒀겠어요. 부동산에다 아마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암만 만들어도 또 빠질 구멍을 만드니까 그것을 이제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공적 규제가 요만큼만 하고 싶었는데 예. 계속 주머니 얘기 나왔었잖아요. 주머니에 많다 뭐 이런 게 이게 이제 시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순리에 맞춰서 이제 일부 막 강사 뭐 이런 뭐 PD 수첩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세력들이 조금 빠져준다라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면 정부도 일부러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정부의 책무를 할 뿐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박사님께는 이 부분을 좀 여쭐게요. 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위 말해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눌렀을 때 그 갭에서 오는 그 시가의 그 가격차, 이로 인한 그 로또 분양 우려가 좀 생기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왜 재건축을 예를 들자면 그쪽 조합원이 가져가야 될 이익 자체를
특정 당첨자가 또 가져가게 되고 그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 이익을 나누는 그러한 어떤 방법론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는가.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매 제한이라든지 예. 또 뭐 채권 입찰제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또 어떤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매 제한 기간을 길게 한다고 해서 그 부분들의 어떤 특정 세력들이 로또 청약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갖다가 전속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을 갖다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또 채권 입찰제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그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챈다는 또 그런 한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현재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시장 안정에서 2018년도에 9.13 대책에 대한 정부의 그 자신 있고 당당해하던 그 모습들을 좀 보완을 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리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저는 제가 볼 때 정부가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하면 좋겠다. 너무나 단기적인 어떤 성과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꾸 조변석계처럼 이런 대책들을 갖다 추가적으로 내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주택법 시행령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시장이 갑자기 지금 급등됐다든지 과열된 건 아닙니다. 아까 선제적 대응이라고 했는데 네. 선제적 대응을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심각하게 강한 태도로 내용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가 귀를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 실수요자와 관련된 질문. 네.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망과 분석을 좀 각각 들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집 마련에서 실수요자들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시점인데 어떤 조언을 좀 부탁을 하고 싶으신지 한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실수요자라는 이제 주택에 오는 무주택자분들이 계시고 또 주택이 있지만 작아서 새로운 주택으로 넘어가시는 이제 그 갈아타기 하실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실수요자분들 먼저 말씀드리면 이 본인 자산이 좀 여유가 있거나 충분히 요새 뭐 총부채 상한제에 문제가 없다라면 그냥 사십시오. 특히 자녀가 어리다고 판단하면 그러니까 자녀가 어리신 30대, 40대 분이라면 제가 볼 땐 그냥 매입하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저걸 기다리느라고 3, 4년 또 기다리고 또 머리 아프고 이런 것보다는 그 시간에 애기들하고 행복하는 게 더 아마 자산 포트폴리오상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이 더 많을 것이고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아야 되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 돈을 좀 모으셔서 나중에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실수요자하고 똑같이 그 상황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하시면 큰 문제 없이 뭐 집을 사고 싶으면 사시고 조금 자기가 여유가 있거나 자산 관리를 해야 되면 좀 나중에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실질적인 얘기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두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쨌든 지금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하게 적용이 돼서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간택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주변에 있어서 저렴한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급 물량 자체가 당초 예정보다 혹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도 많다는 점에서 그쪽만 너무 생각하고 계실 게 아니라 다양한 이런 기회의 장들을 갖다 선택을 해서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주택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수요자분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집을 마련하시라는 두 분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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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